아트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한 명의 작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채워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눠야 되는 작가는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었던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번 2024년도 11월 달에 카라바치오를 포함한 이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작가들이 한 번에 한국에 와서 소개되는 전시회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되게 드문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 특히 이탈리아 것들이 진품의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소개가 되는 사례가 그전에는 거의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집중되는, 그리고 뭔가 좀 심도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보다 어떤,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느 만큼 편중되어 있고 유명한 작가와 사랑받는 작가들이 몇몇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폭넓게 퍼져 있으면서 다양하다는 생각은 조금 덜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래도 낯선 시대, 그리고 현지에 가서야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한국에 특별하게 없다고 했었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전시 자체가 낯설 수도 있고 그게 가서 봐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기회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혀 가까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바치오 같은 작가가 한국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소개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 외에도 알고 있는 사항들을 넓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하고 카라바치오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써놨는데요. 전체적인 자기 원래 본명.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고 해요. 카라바치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미켈란젤로였었다. 그런데 바로 한 세대 전에 사망을 했었던 그 천재 조각가, 시스티나 천장벽화를 했고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그 미켈란젤로하고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카라바치오라는 마을 출신이라 해서 카라바치오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불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고향까지 밝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고향의 누구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치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10년도에 사망을 했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국에서는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전을 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셔널 갤러리 작품 중에서 카라바치오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가 됐었고, 그게 전시를 하는 동안에 요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라는 작품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이번 2024년도 11월 전시회에는 요거하고 똑같은 제목의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버전이 다른 게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약간 좀 밝고 거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요 그림은 그러니까 카라바치오의 경우에 스케치를 그려놓고 나서 그거를 똑같이 여러 개를 그리는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한 주제를 잡으면은 몇 차례의 그 그림을 똑같은 형태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셔널 갤러리 버전은 작년에 보셨으니까 이번에 오는 것은 이탈리아 버전으로 따로 한 번을 더 보시게 될 텐데, 자세한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게 이런 방향으로
카라바초 그림 한번 봤었는데 저게 또 왔네 하는 생각으로 약간 좀 더 친숙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잠시 소개를 드려봤고, 카라바초 하면은 주로 많이 알려진 그림이 요거가 되죠. 그래서 유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라고 유태인들의 외부의 이방인의 장수가 유태를 점령하러 쳐들어왔었을 때 당시에 과부였었던 유디트가 그 장군을 유혹을 해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적장이었던 그 장군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쉽게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성경의 한 파트, 유디트전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피가 튀고 막 잔인하고 있는데 약간 잔인한 어떤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게 뭐랄까요? 좀 딴 세상 같이 느껴지는 연출이 보여서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카라바초라는 사람이 실은 얼마나 이런 폭력이나 그 외에도 잔인한 장면 같은 거에 대한 연출이 능수능란했었는지 저희들에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이었었죠. 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카라바초의 일화를 알려주는 굉장히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림이 되겠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비드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전은 소년이 적장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상대가 돼서 누구도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는데 혼자 와서 돌팔매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잘라가지고 오고 전쟁에 쉽게 이기도록 만들었던 공로로 나중에 유태인들의 왕이 되는 것까지를 영웅담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그린 건데, 유명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카라바초라는 사람이 화가이면서 굉장히 명성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끼친 데가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카라바초 스타일을 모방할 정도로 어떤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그 사람이 워낙에 폭력성이 짙고 약간 뭐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이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할 만큼 수도 없이 많은 싸움과 뭐 명예훼손, 그 외 기물파손 이런 거에 걸려들어 있었고, 더군다나 귀족이었던 이 상대편, 친구라기보다는 뭐 알고 지내던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가던 이 과정이 있어서 그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인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이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워낙에 사람들한테 나쁜 쪽으로 논란이 많아서 과연 이 작가가 소개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훌륭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텐데 굳이 이 정도로 폭력적이고 뭔가 화제성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초가 자기가 사면을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골리앗의 목을, 그러니까 잘려진 저 머리를 자기 얼굴에 자화상으로 집어넣었다는 스토리 때문에도 사람들한테 유명하게 되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서 카라바초는 2023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전시회에서 간판 그림으로 될 만큼 외국에서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정보를 이미 전해준 사람이고, 두 번째로 적장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유명한 그림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뭔가 기록을 남겨놨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 본인이 해왔던 수많은 나쁜 행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력에 대한 또 어떤 인성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면서 그림은 반면에 큰 영향을 줬던 중요한 화가로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게 카라바초의 자화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림이 돼요.
카라바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유명한 화가였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카라바초는 18세기 때부터 묻혀졌어요.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이. 저희들은 이미 이런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베르메르라는 그 진주귀걸이 소녀의 작가도 한동안 정보가 부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뤄지는 기회가 적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이미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카라바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카라바초라는 사람을 되돌려서 우리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해 준 계기가 뭐였을까를 지금부터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라바초에 대해서 꽤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 이제 가끔 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 경험이 있지만 그걸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쪽에 주요한 도시로 루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앙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거기가 고딕식 건축으로 되어 있는 뭐 대법원 건물과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유명한 대성당, 고딕 성당으로 또 그쪽에도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그 외에 루앙에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면 특히 미술 애호가들은 반드시 방문한다는 루앙의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저 미술관 안쪽에는 여기가 인상파 작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루앙과 노르망디를 지역으로 해서 활동했었던 인상파 작가들, 모네나 르누아르나 피사로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저기에 꽤 소품이지만은 다수가 소장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미술관이 지난 1955년도에 이탈리아로부터 구입을 했던 그림 하나가 당시 이제 이 카라바치오가 여기에 딱 하나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가 점점 더 유럽에서 카라바치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였었어요. 그리고 발빠르게 이탈리아에서 구입을 해왔던 그림이 저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던 날 그 공사를 한다고 저기를 문을 닫고 있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박물관 관장에게 제가 여기 모시고 온 분들도 있고 이걸 꼭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그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요청을 했었을 때 그 같이 갔던 분들이 하도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셔가지고 박물관 관장이 그 그림만 짧게 15분만 보고 나오겠다 해서 제가 이 카라바초의 작품을 제대로 처음 본 게 그 순간이 됩니다. 벌써 한참 전의 일이기는 한데 처음에 저 그림을 봤었을 때 느낌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유럽의 바로크 시대 그림들이다 보니까는 오른쪽에는 루벤스가 있어서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극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카라바치오한테는 꽤 중요한 시기의 그림인데 이 속에서 저희들이 카라바초의 기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가 즐겨 사용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도록 해주죠. 잠시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카라바초의 기법을 키아스쿠로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명암 대비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해서 보시면 이 그림은 전 세대에 해당을 하는 르네상스나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에 비해서 색깔들이 굉장히 무채색에 가깝도록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뒤에 배경을 시커멓게 완전히 날려놓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작은 조명, 작은 불빛으로 거기에 부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데만 빛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카라바초의 별명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하게 되면 렘브란트라는 작가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1600년대의 작가들은 바로크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가 문화적으로는 바로크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의 작가들은 성향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크 시대의 원래 느낌은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조금 더 스케일이 크게 뭐든 만들어내는 거였었는데 그림도 거기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림의 사이즈가 크거나 색깔이 화려하거나
어떤 연출적인 면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내면을 그리고 그 내면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어둡고 제한된 빛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였었고,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뭐 벨라스케스나 귀도렌이나 160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키어스크로 기법을 사용해서 많이 자신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곤 했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둠을 빼고 빛이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밝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깜깜하게 어둡고 답답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빛의 허거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은 빛을 많이 써서 빛의 화가가 아니라 빛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빛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빛의 효과로 연출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배경을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부터 십자가형을 가기 전에 자기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태형을 당할 텐데 얻어맞고 몸에 상처가 나고 가시관을 쓰고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의 순간을 저희들이 읽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조용히 천천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부터 몸이 있는 쪽까지를 비춰주고 있어요. 저렇게 답답해 보이지만은 반대로 집중하도록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들이는 느낌이 되죠. 더구나 이 그림은 굳이 사진처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치 크롭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잘려 있는 것처럼 배경과 그 아래에 있는 다리 하체 부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빼내고 앞부분 위쪽 상체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 거리감을 느끼도록 그 앞에 확 끌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미술을 평가하는 사람들, 해설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두 명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묻고 이제부터는 뭐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가차없이 폭행을 하게 되겠죠. 그게 징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하고 이탈리아의 동네에서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카라바치오는 사실은 이런 식의 리얼리즘에 굉장히 자기가 강한 어떤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상적으로 보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시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 되어 그림을 보는 사람도 나도 여기에 동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대접했던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림이 가지고 있는 흡입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 봤었을 때 저는 말만 듣고 이 그림을 봤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확 하고 끌려 들어갔었던 느낌이 나요. 아마도 그림을 볼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라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던 터라 그게 더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봤었던 카라바초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카라바초의 그림을 또 비슷한 시기에 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티칸 피나코테카에 있어요. 바티칸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카라바초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린다 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바티칸 시간 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그림은 사실은 카라바치오가 실제로 벌어지는 슬픔과 실제로 벌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에서의 자기의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를 내려서 무덤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주는 것은 뭐 다들 동의하겠으나
그림 안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지가 보여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혼이 나간 것 같이 있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 젊은 여성 둘과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전하게 이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만 애를 쓰고 있는 평범한 우리 같은 얼굴을 가진 두 명의 남자와 그리고 찬찬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정말 말 그대로 이거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한테 크게 충격을 줬던 또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600년대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벗어나는 카라바치오의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접근 방법에 약간 좀 낯설어하고 어떨 때는 급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이 그림을 봤었을 때 오히려 성모 마리아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잘 느끼도록 해줘서 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성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도록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들이 카라바치오의 그림을 제가 처음에 봤었을 때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끌렸었던 대목이 되는 거죠. 카라바치오는 예전에 이탈리아가 유로로 바뀌기 전에 어떤 지폐를 쓰고 있었을 때 리라라는 돈을 썼어요. 이탈리아는. 화폐 개혁을 뭔가 잘못해가지고 단위가 높았던 바람에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이 통화 가치가 더 낮았던, 이거 단위 수가 훨씬 컸었던 그런 돈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에 카라바치오의 정물화 그리고 그 점을 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카라바치오 그렸던 예전의 그림들과 함께 이 작가가 그려져 있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은 해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카라바치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에요. 카라바치오라는 도시 출신이다. 최근에 알려진 거대로는요, 이 사람은 출생은 밀라노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집이 카라바치오라는 마을로 이사를 갔었다고 전해지죠.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밀라노는 여기에 있고요. 카라바치오는 이쪽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구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밀라노로 서울이라고 친다면 구리 정도 되는 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딱 그 정도 거리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카라바치오라고 쓰는 것은 사실 많아서 페루자에서 왔다고 페루지노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파르마에서 왔다 그래서 파르미지아니노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화가들 이름 장명법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 카라바치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밀라노에서 출생신고가 됐고 카라바치오로 어린 시절에 잠깐 갔었다가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밀라노 사람이다 하는 걸로 몇 년 전에 꽤 시끄럽게 서로 이탈리아에서는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그걸 가지고 대수롭지 않은데 뭐 거기서 태어나면 어쨌건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한 일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카라바치오라는 이 마을 사람들 그게 너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카라바치오가 나중에 기사저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저기를 받을 때 자기 출신지가 어딘지를 써야 되는 항목에 카라바치오라고 본인 스스로 썼으니 이 사람은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하는지가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고치지는 말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 동네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그 동네 전체를 갖다가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니까 그 정도의 애착이 들지 않았었을까 짐작을 해볼 뿐이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재미있는 혹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만 건지시면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16세기 그리고 17세기 사이의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북부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별로 나눠져 있는 이 영토가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져 있고, 남부는 나폴리 왕국, 그리고 여기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게 교황령이 되겠습니다. 저 교황령이 가운데 있으면서 남북의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 바람에 나중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탈리아 독립영웅 가리발디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못했고, 카라바치오는 그것 때문에 밀라노에서 거기 성장을 하고 나중에 로마에 와서 자기의 기회를 보고 그러는 시기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 그럼 이 사람이 알려졌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로베르토 롱기라는 교수분이 계세요. 미술사학자입니다. 이분이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카라바초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지만 모든 게 정리가 잘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몇 군데 흩어져 있고, 그 당시로서는 관심이 덜해서 전시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 그림들이 온전한지도 그리고 자기가 다 본 적도 없었을 때 하나하나 스스로 확인을 해가면서 카라바초에 매료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밀라노에서 큰 전시를 해요. 1951년도 전시가 첫 번째 전시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로베르토 롱기가 이거를 전부 다 주관을 해서 만들어냈던 전시였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롱기 교수가 이 사람한테 꽂혔는지 사실 이해는 잘 못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매번 그렇거든요.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벤트의 결과로 카라바치오라는 작가가 그 위상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탈리아에서 수도 없이 많은 미술관에서 우리도 카라바치오 자료가 있다고 하나씩 더 내놨고,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카라바치오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됐죠. 그 바람에 아까 루앙 미술관도 55년도에 카라바치오 그림을 구하러 이탈리아까지 내려왔었고, 자기들이 나름 성공했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롱기 교수는 개인적으로 카라바치오의 그림을 몇 가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지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그림에 감동을 하는가, 모든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본인이 아끼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전달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느낌이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지. 뭔가 이거는 그냥 정보의 일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지식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안내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닐 거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은 항상 했었거든요. 이 그림은 롱기 교수가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림입니다. 로마의 여러 입구 중에 하나인 이쪽 게이트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있는 광장, 그쪽에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라는 성당이 있어요. 저 성당 안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다른 사람 그림입니다. 바로크 시대 때 카라치라고 다른 사람 그림인데, 양쪽에 지금 이게 사진이 생각보다 조금 희한하게 찍혀 있는 거는 광각 렌즈로 따로 찍어서 그래요. 요거는 이 벽이 워낙에 좁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 번에 저희들 육안으로는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눈을 옮겨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려면 이렇게밖에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그림이 카라바치오의 그림이고 가운데는 다른 사람 그림이고, 양쪽에 있는 그림은 펼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롱기 교수는 특히 왼쪽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종교회화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했다. 새로운 방식이 탄생을 했다. 이거는 뭐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들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전후로 나눌 수 있다는 식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꽤 큰 찬사이자 의미 부여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교회화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목과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던 미술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그 스토리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잉태할 때 뭐 하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을 알고 있게 된다. 아니면은 어디에서 누군가 뭐 고기를 잡았거나 뭐 어디에서 성인들과 대화를 했거나 하는 장면들이 주로 종교화에 들어가죠. 내용은 하나같이 이미 성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연출 혹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의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요, 키아스코로라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역시 제한된 빛이 이 장면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얼굴이 아예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성 베드로 성인, 그러니까 제1대 교황이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인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알려진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 성인은 자기는 십자가에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바로 여기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못 된다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중인 거죠. 찬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 내지는 연출을 하는 작가의 관찰력에 관해서요. 사람 얼굴 3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우리네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얼굴을 유일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 죽음을 맞이하는 베드로 성인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려져 있죠. 베드로 성인을 향해서 내려가는 빛과 그리고 이분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생겨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과연 어떤 공포 내지는 자기가 이거를 각오를 하고 겪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어요. 따지고 보면 이상화되어 있는 육체는 정보를 전달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거나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이 사람의 눈빛부터 얼굴에 있는 주름이나 그 모든 표현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같이 만들어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롱기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라바초가 목표로 하던 리얼리즘은 우리를 실제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끌고 들어가는 힘이 있고, 이제까지의 교회 미술이 거리가 있었다면 이거는 그 거리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이 사람의 평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라바초라는 사람을 당신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사실은 화가들 그리고 그림의 역사는 예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였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데요. 가시관을 쓰다라고 있는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는 아까처럼 그렇게 담담한 표정으로 자기가 겪어야 될 고통을 맞이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전히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 감정이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그리고 몸이 지쳐있는 그 부분과 사실은 두려움이 보일 정도로 어떤 경계선에서 있는 지금 이런 장면들은 카라바초가 아마도 실제로 비슷한 모델과 상황을 인지하고 머릿속에다가 담아놨었다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장감이 탁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카라바초에 대해서 또 롱기 교수가 새롭게 발견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카라바초에 지금 현재 열광을 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7년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자크마르 앙드레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기는 약간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되게 진심인 곳이에요. 특이하게도 파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롱기 교수에 대한 추모전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지오뿐 아니라 카라바지오의 영향을 받았던 바로크 시대에 저 키아스코로를 사용했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미술의 새로운 장이 여기에서 또 하나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빠져있던 어떤 시대를 되돌려줬다는 것으로 롱기에 교수의 어떤 역할을 오마주한다 그러잖아요. 그 찬사를 보내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라는 영역의 사람들은 어떤 일일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정보가 여전히 바뀌거나 수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해서 작은 데 집착을 하면서 그 정보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으면 너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연관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과 거기에 감동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말씀대로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도로 아마도 카라바지오에 대한 서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어서 카라바지오가 처음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본고장이나 다름없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지오가 활동을 했던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원래 밀라노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했다지만은 로마에서 젊은 시절부터 다시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가 도착했던 당시의 로마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보나 광장의 1600년대 모습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카라바지오 시대의 로마는 조금 여러 가지가 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로마 제국 시절의 그 영광이 중세 시절에는 완벽하게 사라졌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르네상스 때 잠깐 반짝 발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또 혼돈을 한참 동안 겪어야 됐었어요. 저 이유는 로마를 지탱했었던 것이 나중에 종교였었던 거 그대로 로마를 흔들어 놓은 것도 역시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1500년대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그 서로 갈등이 심해졌었는데, 바로 신교, 구교 간의 종교 분쟁, 종교 개혁 때문에 나타났던 종교 전쟁, 이런 것으로서 로마가 꽤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러 차례 불이 타거나, 그리고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간의 내분으로서도 여러 차례 완벽하게 파괴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재건이 되는 게 반복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걸 보면은 또 재건이 되는 계획이 저 바로크 시대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보여드리는 그 종교 지도라는 게 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북부에 해당하는 게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여기 중간에 분홍빛으로 나오는 게 구교, 카톨릭, 그리고 영국은 성공회로 프로테스탄트 계통인데 뭐 개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 그리고 이쪽에는 보랏빛으로 비잔틴,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지역, 카톨릭 지역, 북유럽에 있는 신교도 지역,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서로 간에 있던 분쟁을 대표했었던 것이 영국의 그러니까 성공회는 헨리 8세, 그리고 프랑스의 왕으로서 카톨릭 지역에 자기가 대표자가 되고자 원했던 프랑스와 1세, 사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를 다 지탱해서 구교도의 어떤 승리를 이끌려고 마음은 먹었었던 클레멘스 7세라는 교황. 카를 5세가 신교도는 아니지만은 카를 5세가 직접 로마를 공격을 해서 이 로마를 완벽하게 폐허로 만들어 놓을 만큼 어떤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런 여러 차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걸 반복하다가
교회가 원칙을 세우고 권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 시작됐던 게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의회 결과로 이런 점들이 결정이 났었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결과. 여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딧기라고 여기엔 되어 있는데, 유디트전이라는 게 성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분들은 아마 이거를 성서 안에 안 넣은 버전으로 갖고 계실 텐데요. 카톨릭에서는 여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라틴어만을 사용하게 만든다. 저거는 루터 때문에 생겨났던 이 논리고, 그리고 여러 개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저쪽이 종교개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나름의 종교개혁 정풍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거를 역사적인 용어로서는 반동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직자들의 독신도 정해졌고 그때의 종교에서의 방침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일도 벌어지게 돼요. 특히 건축과 미술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되죠. 바로크 시대로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바로크 건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유명한 것은 여기 있는 트레비 분수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 될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르네상스 때 시작을 했었는데 저게 바로크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계속해서 그 건축의 내용을 더하게 되거든요. 내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게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크라는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보면 원래 찌그러진 진주라는 데서 왔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진주가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저렇게 자유자재로 되어 있는 이 모양들로 뭔가 장식을 해놨었는데, 미술사의 역사, 그러니까 미술의 역사 속에서 어떤 조롱과 멸칭의 의미가 나중에 굳어져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바로크도 들어가게 되는 건데, 워낙에는 고전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비드나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나오고 뭐 신고전주의가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고전주의자들이 이 시절의 예술은 지나치게 과잉이 돼 있어서 장식도 감정도 그 모든 게 다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붙였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약간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바로크 시대는 바로크 시대로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동 종교개혁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게 돼요.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끊임없는 서로 간의 분쟁, 더군다나 구교도 카톨릭끼리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가 완벽하게 폐허로 됐었단 말씀은 드렸는데, 그거를 재건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에 1600년대 트리엔트 공의회하고 있었을 때 중요하게 건설이 됐던 두 개의 성당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로욜라 성당, 그리고 하나가 성예수 성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욜라 성당은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예수회의 창립 성인의 이름을 따고 있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자는 교회의 그림들과 그림들이 제안하는 대상을 숭배한다. 저거는 이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 루터나 그 외의 지도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종교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이나 하는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은 약간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으로서 거기가 우상이 되는 위험성이 너무 많으니 그거 자체를 배격하라, 거부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게 되죠. 반면에 이렇게 되면서 이코노클라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북구 유럽에서는 성화들을 다 두들겨 부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반면에 남쪽에서는 그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을 더 화려하고 또 뭔가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다고 알려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줘서 장식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스타일들을 한 번에 통합시키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렁플레이라 그래서 눈속임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미술이 어떤 착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고향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게
천국에 선택된 여기가 최고인 뭐 이런 의미들을 담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방침으로 이런 방식의 그림들이 자주 그러니까 제작이 되게 됩니다. 아까 그 로욜라 성당의 천장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6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큰 선언을 하게 되죠. 대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 다 성지순례에 참여를 하라, 로마에 꼭 방문을 해야 된다 하는 의무와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다는 동질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클레멘스 8세가 의도했었던 게 있었죠. 로마가 여태는 폐허이지만 그들이 투자를 받아서 여기 성지순례를 전체 세계상에서 다 올 테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다 올 테니까 그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바치거나 하는 돈으로서 메꿔지기 위해서더라도 이 로마를 재건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건설을 하고 성지들, 로마는 거의 뭐 성지와 성인들의 본고장 같은 곳이니까 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 방문을 통해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회의 어떤 동질감을 회복해서 저쪽 북구로 떨어져 나간 신교도들과 전체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저 대인연의 정치적인 의미였었어요. 물론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한 가지 큰 변화 내지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예술가들이 저기에서 새로운 길을 잡기 위해서 유럽 전체에서 모여들고 다양한 여러 예술 장르가 통합이 되게 된 기회가 바로 이때 생겨났다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되돌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우세페 체사리라는 사람이 카라바치오의 스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뜰리에서 카라바치오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게 이제 체사리의 그림인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장면이고요.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지금 현재 아까 보셨던 카라바치오의 그림과고 거의 비슷한 광경인 건데 어떤 지점에서는 주제를 선택하고 하는 게 비슷하니까 스승의 영향을 저렇게 받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은 종교 미술이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선적인 요소 그리고 연출을 할 때 빛을 다루는 것에서 몇 가지 힌트들이 카라바치오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뭐 있을 수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스승과 제자 간이 밀착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여튼 카라바치오는 이런 공방에서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자기 스타일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로마 도착했었을 때의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 친숙한 카라바치오 작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소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과일을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정물화에 해당하는 과일 바구니 그림을 카라바치오가 굉장히 잘 그렸었죠. 처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것만 체사리라는 저 스승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그리고 저런 정물들이 꼭 들어가게 되는 바쿠스 그림도 이쪽에 있는 보르게제 버전하고 우피치 버전하고 두 개가 건강 상태는 좀 달라 보이는데 두 명의 바쿠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는 르네상스 시대 작가하고는 달리 카라바치오는 밑그림 없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주제를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저 류트 연주자라고 하는 그림도 당시에 여러 버전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뒷 배경이 없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와서
처음에 공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자기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카라바ggio 평생의 가장 큰 후원자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이라는 사람이고 이 추기경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카라바ggio를 정말 높이 평가를 하면서 끝까지 카라바ggio에 대한 지원을 해줬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격적인 문제로서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을 때 역시 이 사람의 힘으로써 여러 차례 구제가 될 수가 있었을 만큼 델몬테 추기경은 카라바ggio의 재능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카라바ggio가 델몬테 추기경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렸던 그림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지금 밀라노 암브로시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런 정물도 저 당시에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ggio의 1599년 그 나르키소스 그림이나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카라바ggio의 그림이 어디에 맞느냐? 대체로 이제 로마에 있는데 로마의 바르베리니라는 그 로마 고전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가셨던 분들이 워낙에 이제 로마가 바쁘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바티칸 들르신 다음에 로마를 그냥 포로 로마노 그리고 콜로세움 정도 보는 것으로 빠져나가시는 일이 많은데 보르게제 미술관과 바르베르니 미술관 두 개는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카라바ggio 그림 포함해서 여러 이탈리아의 굉장한 대가들의 작품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거보다 1600년대의 대희년을 위해서 그게 1600년 한 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성지순례가 복구가 돼서 사람들한테 확고하게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마다 계속해서 성지순례 사람들이 찾으니 로마가 재건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방문객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거 자체로서도 충분히 로마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연결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대희년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신자들이 방문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그림, 예술품을 갖추게 되고 이런 데 경쟁이 있는 바람에 한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산 루이지 데 프란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성 루이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프랑스 대사관이 로마에서 요 옆에 있는데 나보나 광장 옆인데요. 여기에 있는데 프랑스 성당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다니는 성당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을 각자 성당에서 전부 유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가 보수공사도 늦고 했던 바람에 예술가를 찾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늦은 거죠, 한 발. 그래서 델몬테 추기경한테 가서 요청을 하니 델몬테 추기경이 이 성당 내부는 이래요. 진짜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그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화가들을 섭외하는 데 실패한 이 지역 신부가 델몬테 추기경한테 요청했을 때 델몬테 추기경이 자신이 데리고 있고 후원을 하던 카라바ggio를 소개를 시켜준 게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기 끝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 성당에 이렇게 독립적인 방을 카펠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런 방이 있어요. 성 마테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에 요게 이제 방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그림이 연작으로 이어져 있죠. 이 그림도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특별히 정하진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는 마테오라고 얘기를 해서 마테오 성인을 예수가 찾으러 왔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러 개가 새로운 효과들이 보여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카라바ggio 그림답게 어두운 공간에 있는데 어두워도 많이 어둡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 있는 부분이 특히. 그래서 저기 머리 위에서부터 뒤통수에서 나오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늘이 져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손만 들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게 아직까지도 논쟁입니다. 여기 둘 중에서 누가 도대체 마테오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있어서 학자들마다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 잘 모르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크게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들이 여기 몇 가지가 생겼어요. 카라바치오는 대체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데는 진짜 천재적인데, 요거는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돼요. 저희들이 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테오 성인의 순교 장면, 마지막 장면을 그린 건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또 정신이 하나도 없게 저렇게 각자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가는 대로는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얼굴을 굳이 저렇게 잘 보이게 해놨던 게 본인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성인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순교를 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거기 뒤쪽으로 있는 하나의 가운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아까 보셨는데요. 그게 요거였었어요. 잘 보시면은.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졌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성인이 너무 남루하게 나왔고,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데다가, 당시 이제 이렇게 성서를 쓰는 성인들에 대해서, 성경을 쓰는 성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통으로 그 어떤 이 반동 종교개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적이랄까 아니면은 의문이랄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을 시켜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알려주니 오류가 없다. 아무리 사람이 썼다고 해도 이런 주장인 건데, 천사하고 성인하고 이 관계가 그림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 불편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거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게 됐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이 성인의 모습이 굉장히 소박하고 동네에 있는 노인을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그림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림들이 다 그런데, 카라바치오가 처음에 주문을 받았었을 때 이거를 해결을 해낼 힘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갑자기 커져서 자기가 연습 없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델몬테 추기경이 여기에서 부담을 너무 느끼니까 자기가 배려를 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도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만 아까처럼 그렇게 성당에서 메인 테마가 되는 그림보다는 조금 부담이 적어서 그랬는지 카라바치오는 이 그림을 그래도 수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실 때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유디트라는 여자가 그래도 영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싫은 표정으로 겁을 내면서 할 수가 있었을까? 이 그림에는 피가 하나도 튀지 않고 저 하얀 옷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이 적들을 물리치는 카톨릭 교회의 모습은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리얼리즘에 가깝게 그려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꽤나 관념적인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림과 함께 2000년대에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이런 그림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림도 역시 카라바치오 거라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게 아닐 거다 했었을 때는 별 값어치가 없다가 나중에 이게 카라바치오 본인이 그렸을 수도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뭐 수만 배의 값이 뛰었던 바로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그림은 역시 카라바치오가 자기 제자들 혹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까이서 그림이 그려졌을 뿐 카라바치오 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림의 숫자가 80여 개 좀 넘는 정도의 진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꽤 적은 숫자의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카라바ggio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재발견이 됐고, 그리고 몇 군데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으나 그게 후원자들에 의해서 무마가 되어 가면서 걸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이 사람을 과연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과연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작가일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해드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항상 제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에 대한 특징과 몇 가지 재미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다 그럴까요? 하는 요소들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보르네미스 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라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티교를 배교하라는 압박을 받는 동안에 마차를 보내서 바퀴에 깔아 죽여라 했는데 그 바퀴가 부서지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다음에 나중에 칼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서진 바퀴와 칼을 항상 들고 나오는 성녀예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600년대 이전에 1500년대 말에 그려졌던, 그러니까 아직까지 델몬테 주기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전에 카라바ggio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됐을 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모델이 멜란드론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녀의 얼굴을 창녀의 얼굴에다가 모델로 써서 그릴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카라바ggio가 그거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 얼굴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았다고 해요.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서 여성분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카라바ggio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는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1600년대를 즈음해서 화가하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하고 1대1로 있으면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 그 시대에 있었느냐.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때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사람을 그리지 않았거든. 뭔가 그리스 신화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갔었을 때 그 신화에서 나타나는 조각상들의 그러니까 조각상들이 연결되어 있던 그림들은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표정들이 약간 무표정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빠져나가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생동감이라는 얘기, 그리고 현장감이라는 얘기가 이 그림 안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서로 눈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를 얼굴에다가 담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카라바ggio였었어요. 카라바ggio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카라바ggio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인이 직접 가르친 바도 없는데 카라바ggio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류의 그림을 그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었을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겉보기에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할 때 카라바ggio가 하고 있는 이런 접근법이 뒤에 오는 후배 화가들한테도 크게 영향을 줬던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를 모델로 썼던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불편한 사람도 있다는 것조차도 이해는 가지만 카라바ggio가 하고 있는 방법이 누구를 공격을 한다거나 뭔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가 더 맞을 겁니다. 비슷하게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프레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교회예요. 이 어떤 성당에 이 그림이 기증이 됐던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고는 팔라프레네리의 마돈나라고 하는 그림인데 어머니 성녀 안나와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뱀을 둘이서 같이 밟아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의 얼굴 역시도 또 다른 창녀였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들과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사람을 모델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창녀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 카타리나하고 여기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모델이 둘 다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레나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찰돼서 그려진 사람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시대가 많이 흘러왔고 그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어서 이 그림을 관찰자 입장에서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 모델이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증발이 돼서 그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 덕분에 카라바초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지죠.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본질, 실제 현장감이 있는 얼굴로서 그림을 그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얼굴이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더 각광을 받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롱기 교수도 그런 지점에서 자기가 느꼈던 바를 이야기를 해줬던 거겠죠. 발 부분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 발을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해놓을 수가 있느냐. 적어도 그 마리아와 예수를 보러 갔었으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본당 신부가 했다는데 그게 본당 신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항의를 할 만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실 좀 경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라바초는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파스칼로네라는 사람이 이 레나라는 그 창녀의 뭔가 소유주랄까요? 관계가 있는 애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기분 나빠하니까는 카라바초가 먼저 가서 폭행을 했다는 게 1605년에 벌어졌고요. 뒤이어서 역시 1605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이 그림 때문에 생겨났던 거였었어요. 지금은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이 그림은 원래 교회에서 이제 카르멜 수도원에서 주문을 했던 그림인데 이렇게 되기를 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카라바초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언뜻 이 그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그림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주문을 했던 사람은 이거를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주문을 해서 받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그림으로 그릴 때 정말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돌아가신 걸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분이 여기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운명을 겪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을 했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말고요. 그림을 취소하고 나서 새롭게 받았던 그림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사라차니가 그렸던 이 그림이 실제로의 마리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당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카라바초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게 오히려 궁금해질 때가 있죠. 저 그림을 가지고 해석은 참 많이 합니다. 뭐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의 슬픔은 어떠며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옷을 입고 목숨을 잃은 채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진 마리아를 그렸다는 게 당시에 많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배가 부풀어져 있어서 익사한 시체를 모델로 했었다. 많은 소문과 화제거리가 있고 카라바초는 진짜 못 말리는 이 문제하다. 뭔가 전통이니 뭐냐는 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이거는 진짜 악동도 이런 악동이 없다는 소문이 극에 달하게 만들었던 결과가 이 그림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델몬테 추기경 같은 사람들은 카라바치오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는 게 또 돼서 당시 예술가를 지원해준 성직자들이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데 있는데,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유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원도 그렇게 계속해서 잘할 때 이어질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할 텐데 왜 이럴까?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전통을 넘어서야 되거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분노조절 장애에다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는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꽤 자기의 개성과 자기가 판단하는 예술가의 자부심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도전에 관한 것들이 단단하게 연결이 됐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생각해 보자면 주문을 하는 사람이 주문을 이제 취소시키고 나는 이 그림 안 받겠다고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카라바초는.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을 거고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고집을 가지고 두드리게 되는 거죠. 카라바초가 2000년대에 한 번 더 각광을 받게 되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이게 명성이 올라갔지만 2000년대에 있었던 전시들은 대부분 그 단어를 씁니다. 모더니스트. 모던하다는 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뭐 만능키 같이 생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정말 높은 얘기도 아닐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모던하다는 그 느낌은 내가 나의 주장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대항을 하거나 내가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자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현대 모더니스트 작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미술사 역사 안에서는 시대가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가의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내놨던 작품들이 이 사람 자체 생애 모든 게 연관이 돼서 후배 화가들한테 그렇게 크게 작동을 했었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카라바초가 그렸던 방패에다 그렸던 그림이에요. 우피치 버전에 이것도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메두사 그림입니다. 방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전에 다빈치한테도 이런 그 일화가 있거든요. 뭐 방패를 가지고 와서 다빈치 친부가 여기에다가 뭔가 딱 멋들어진 그림을 하나 네가 알아서 그려봐라 했는데 다빈치가 들판에 가가지고 뱀이니 뭐니 징그러운 모든 것들을 들고 와서 가장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만은 또 끌리는 이 메두사의 목에 올라가 있는 뱀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아버지가 놀랬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화가의 반드시 자기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유명한 하나의 주제인 거죠. 아까 롱기 교수가 좋아했던 그림은 왼쪽에 베드로 성인의 죽음이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은 바오로 성인의 개종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명의 성인인데 여기에서 그려진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바오로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떨어져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리스도 신자로 개종을 하는 그 순간, 극적인 순간을 잡아낸 거였었어요. 이 그림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려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이 그림을 거절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그린 게 저거였습니다. 카라바초는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것으로 또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있었다.
이게 지난번 내셔널 갤러리 전에서는 한국에 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엠마오의 식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이후 나중에 눈에 가림이 뭔가 가려져 있어서 스승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걷고 대화를 하고 이후에 저녁 식사에서 축복을 빌고 음식을 나눠줄 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가리워졌던 게 없어져서 자신의 스승을 알아봤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그림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음식을 놓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놀랬던 건데, 카라바조 그림은 아까 그리스도 책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리감이 좁아요. 그냥 멀지 않죠. 사람을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손을 한쪽으로 뻗치고 있거나 이 왼쪽의 제자가 놀래가지고 의자를 들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에 이 뒤쪽 팔꿈치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구도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 오히려 다가갔다고 느껴지는 그런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물은 자기가 연습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잘 그려놨는데 뭔가 떨어질 것 같이 희한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뿐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자기가 그렸을 때 브레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밀라노 버전의 또 다른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굉장히 침착하고 무거워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어지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까 그렸던 그 과일 바구니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훨씬 식사도 단촐하게 됐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때 이미 살인범으로 이제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을 다니고 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이렇게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그러면서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들도록 합니다. 바로크 시대는 두 가지 상반된 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지만 루벤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카라바조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후배 화가들은 루벤스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깊이 있는 그림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인성과는 또 별개로. 어떻게 그렇게 모순적인 게 두 개가 있을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떤 사이즈에 대한 것이 집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이 있게 어둡게 다루는 게 있다니. 근데 저는 그게 상반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사실은 르네상스 때 인간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세웠다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인간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고 이 인간의 특성을 활용한 장식과 정치적인 목적에 다룰 수 있는 예술은 어떤 것인지, 이 외면에 관한 것들은 루벤스가 정치와 규모와 기대에 맞게 만드는 거고, 이 내면에 관한 것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꿈에 연결된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반된 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변화의 과정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말씀을 드렸던 그림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실은 이전에 티치아노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티치아노 작품으로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티치아노가 그렸던 게 저 뒷배경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조금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물의 육체, 여기 등장하는 사람한테만 조명이 조금 특별하게 가고 있는 점이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집중시키도록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카라바조가 티치아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틴토레토라는 작가예요. 저 사람도 역시 어둡고 빛이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연출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하는데, 카라바조랑 여기에서 한 가지는 특징이 나요. 카라바조는 인간이 가진 내면을 조명에 의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빛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틴토레토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빛이 전체적인 신비함을 더 전해주려고 사용하는 보조장치 같은데 그런 입장이
서로 간에 차별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골리앗이 목 자르는 것은 참 많이 그렸었는데 라누치오 토마손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됩니다. 카라바ggio한테요. 무리를 일으키고 그게 무마가 되고 여러 가지 폭행 사건이나 경관을 모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일들은 그래도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 이 토마손이라는 사람은 이쪽 예전에 카타리나 성녀를 그렸던 그 창녀의 애인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치정극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림들이 이런 형태. 요거는 바로 그 전해에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얘기인 거고,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형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이 아마 이번 가을에 서울에 소개가 될 것 같은데, 제자 토마가 그리스도의 상처를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저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 누구 하나도 미화되거나 이상적인 육체를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바ggio는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사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킬 때는 이런 방식의 연출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카라바ggio가 자기를 쫓고 있는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도시를 옮겨다니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몰타라는 섬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이탈리아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영국령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사단, 거기에서 기사자기를 받으면 혹시 자기가 그 죄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타 기사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뭔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줄 테니까는 기사자기를 해달라고 약간의 교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려줬던 그림이 몰타 기사단에 대표했던 저 위냐쿠호 그 기사의 그림을 그려줬던 거였었죠.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또 다른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성당에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몰타의 수도가 이제 발레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 성당 들어가는 게 지금 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 이렇게 그려졌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는 이 간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여기에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된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악당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연출이었었습니다. 비슷한 일반인 같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할머니는 그걸 괴로워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마치 명령에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들의 죄책감도 없어지고 닭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다는 침착한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더 사람들한테 실제로는 이랬을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 카라바ggio가 사인을 안 하는데 사인한 걸로도 이 그림은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확대 버전입니다. 이 목을 자르는 부분에 피가 쏟아지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F. 미켈란젤로. 자기 이름이 원래 미켈란젤로잖아요.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걸 그렸다라는 식의 이제 앞글자를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서 자기가 그려냈던 그림 안에 사인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건조하고 그리고 뭔가 크게 비극적인 일이 터질 때는 비극이 옆에서 연출이 돼서 그거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장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잔잔하고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실제로 카라바치오가 로마에 도착했었을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나보나 광장 모습을 보여드렸었어요. 당시에는 나보나 광장에서 질서를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당국, 정부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개 처형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사회상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카라바치오는 그 속에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철학이 굉장히 깊이 있게 뛰어나다,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 자체가 너무 자잘한 것부터 엄청난 것까지 거의 말릴 수 없이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편들어주고 작가 이전에 어떤 인간성을 작품으로서 뭔가 상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관찰하는 세계관은 누구한테는 비극이지만은 어디에서는 일상이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질에 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그 표현 속에서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참아야 되고 요거는 비껴가야 되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부딪히면서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술가가 가지고 있었던 저런 고집과 자유가 이런 사람한테서 제일 먼저 발현이 됐던 게 아닐까. 그럼으로써 카라바치오라는 개인을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 정도로 파격적인 사람이 없거든요. 만들어낸 작품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끌리게 되기도 하죠. 동시에 저는 굳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까지 좋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이게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계속 힘줘서 말씀을 드리거나 설득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카라바치오의 지도거든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요거를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나폴리로 갔다가 몰타로 갔다가 이렇게 다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면을 해줄 수 있다고 또 카라바치오 예술을 아끼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줘서 자기가 사면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제 로마 아니면 피렌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들고 갔던 그림이 요거였었던 거예요. 이거를 들여서 내가 사실은 속죄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려야겠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조차도 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어디에서는 떨어지고 어디에서는 칼에 맞고 하는 상처들이 반복되는 바람에 나중에 포르토 에르콜레라고 하는 요 항구 도시에 왔었을 때는 열병이 심하게 걸려서 옮겨가는 배를 타지 못하고 놓치고 배를 따라잡겠다고 그림을 들고 말을 타고 가다가 해변에 떨어진 채로 일반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고통스럽게 죽었던 게 이 사람의 삶이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라바치오 인기가 높이 올라갔었을 때 어디에 매장됐는지를 전혀 몰랐었는데 포르토 에르콜레 주변에 공동묘지 자리를 전부 뒤져가지고 카라바치오 시신을 찾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카라바치오의 인기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행적이 어느 만큼은 희활이 됐고 그게 영웅담처럼 여겨져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 인간 본성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폭력성이 본성이라는 것 이전에요. 이 사람이 관찰을 했고 그리고 현장감 있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그 그림이 나타났던 1600년대의 모델들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어떨 때는 처연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보여준다거나 그게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서 잡아 끌어내는 이 힘이 있다는 것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을 움직이고 또 어떤 지점에서의 감정을 전달한다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일찍 이렇게 큰 힘을 가졌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탄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셔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전시회에서 여러분들이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이 그렸던, 직접 그린 그 사람의 붓의 자국을 따라가시면서 예술가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 진짜 재미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